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중앙대학교 강명병원 가정의학과 신우영입니다. 오늘 한파 특보에 그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었더라고요. 지금은 좀 따뜻한 저녁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하는 자주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우리 어르신들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시작하면서 먼저 어 모르고 계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올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점인데요. 어 보통 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빠르다는 건데요. 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10 년, 이탈리아는 20 년, 프랑스는 29 년이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 점점 이제 건강 관리, 체중 관리하는 것도 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외래에 찾아오시는 이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어르신분들 많이 오셔서 나이 들수록 자꾸 살이 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도 점점 더 자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살이 잘 찌고 또 잘 빠지기 어렵게 될까 보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몇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선은 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가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보일러를 비교를 해 본다면 이 새 제품, 새 보일러는 효율이 좋을 테니까 아무래도 연료를 쪼금만 넣어도 집안 전체를 좀 따뜻하게 데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오래된 보일러다라고 하면 이 같은 양의 연료를 써도 예전만큼 그렇게 따뜻해지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몸의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먹던 양을 똑같이 먹어도 '이상하게 살이 잘 찐다. 잘 안 빠진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이 지방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칼로리를 소모를 하는 게 3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50 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매년 1-2% 씩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20살 때와 비교를 해 보면 이 이른이 될 때는 근육이 무려 한 40% 정도 감소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칼로리 소모하게 되는 정도도 적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곤해지고 또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는 마치 이 자동차 엔진이 작아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큰 엔진이 연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지만 그만큼 힘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엔진이 작아지게 되면 연료는 덜 쓰게 되는 것처럼 근육이 줄게 되면 우리 몸도 에너지를 어 예전보다 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될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산도 잘 타고 하셨는데 뭐 요새는 무릎이 아프시다거나 뭐 허리가 안 좋거나 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산 타고 등산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뭐 무릎이나 뭐 허리가 아파서 뭐 예전처럼 균형 감각이 이렇게 좋지가 못해서 운동하기 좀 겁난다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체중이 늘게 될 이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이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만 이제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이고 우리가 그래도 생활 속에서 이제 식습관이나 어떤 운동 습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서 체중이 늘어나는 거나 비만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만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또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게 되고 또 여러 심장 질환, 뇌졸중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체중이 늘게 되면 무릎이나 허리에도 더 부담을 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체중이 한 5kg 정도 늘었다. 그러면 우리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이 늘어난 5kg만큼 부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보면 그 4배 정도 되는 한 20kg 정도의 하중이 더해지는 그런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체중이 5kg가 늘었다고 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마치 우리가 항상 20kg짜리 쌀가마니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하중,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릎 관절염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또 뭐 계단 오르내리는 거나 걷는 거나 다 몸이 무겁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뭐 심혈관 질환, 뭐 여러 지방간이나 성인병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대개는 비만인 경우에 같이 따라오게 되는 이 늘어나 있는 내장 지방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실제로도 이 내장 지방이 더 많은 분들이 이 당뇨병이나 뭐 심장 질환, 뇌졸중 위험도 2배, 3배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내장 지방이 많다, 내장 지방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내장 지방이 뭔지를 보면 이 우리 몸의 지방은요. 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두 겹으로 입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입는 겉옷 같은 지방이 있고요. 이 바로 피하 지방이 이제 겉옷 같은 지방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흔히 팔이나 배에 손으로 꼬집어서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피하 지방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또 다른 지방은 이거보다 좀 더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속옷처럼 우리 장기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장기들 사이사이에 껴있는 지방이 있는데요. 이게 내장 지방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몸을 옆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제일 겉에는 피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안쪽에 방금 말씀드린 그 피하 지방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피하 지방 그 안쪽으로 이 근육이 있고 근육보다 더 안쪽에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장기들 사이사이를 싸고 있는 이 내장 지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라든지 간이나 뭐 장 사이사이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 이 이불 우리가 두꺼운 이불 덮고 있으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이불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때 뭐 예를 들어서 패딩 점퍼를 더 껴입고 잔다라고 하면 뭔가 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몸도 불편하고 할 텐데요. 그래서 이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 이불을 덮는 것처럼 몸을 좀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이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장기들에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도 올라가게 되고 혈당도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이 내장 지방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단순히 이런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 저장고, 이 창고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장 지방 자체가 작은 화학 공장처럼 해로운 물질들을 또 우리 몸에 분비를 해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건강에도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근데 이런 내장 지방, 지방이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 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내장 지방으로
많이 변하게 된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내장 지방이 연세가 드시게 되면 젊을 때랑 비교해서 거의 300%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아이러니한 이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르신들 이 키 대비 체중을 비교를 해 봤더니 오히려 이 마른 거보다는 약간은 과체중인 거, 그러니까 건강하게 체중이 조금 그래도 있으신 게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비만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이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르신들 다이어트 결심하셨을 때 체중 관리하실 때 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날씬한 거, 마른 거보다는 약간은 건강하게 보기 좋게 체중이 좀 그래도 있는 게 오히려 건강에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목표는 외형적으로 예쁜 날씬한 그런 몸이 아니라 건강한, 가장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팁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좀 실천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로 7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 글자짜리 음식을 주의하라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께 좀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한 글자짜리 음식 뭐가 있을까요? 어 네. 다 1 개, 2 개씩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네. 떠올리신 것처럼 우리 이런 것들, 빵이나 면이나 뭐 염분이 많은 탕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떡이나 죽, 당분, 또 술도 이 한 글자짜리에 들어가겠죠. 어 이런 음식들이 특히나 우리 더 같은 양의 음식을 드셔도 살을 찌우게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우리가 다이어트를 생각을 하실 때 식사하시는 이 드시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드시는 음식을 종류를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 해당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글자짜리 음식들의 어 공통점이 뭘지 생각을 해 본다면, 어 대부분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게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탄수화물에도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설탕의 이 당도 탄수화물이고요. 또 과일에 들어 있는 과당도 탄수화물일 수가 있고, 또 뭐 식이섬유, 섬유질도 탄수화물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더 살을 찌울 수 있고, 더 혈당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탄수화물 종류들이 있어서, 이런 종류를 좀 구분해서 드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이 가공식품으로 된 거는 특히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정제된 거, 그러니까 가공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우리 몸에서 소화도 훨씬 빠르게 되고, 또 혈당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가 오히려 더 뚝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더 허기짐을 느끼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자꾸 더 우리가 다른 먹을 거, 간식을 더 찾게 되기가 쉽고요. 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사 간단하게 한다고 뭐 시리얼에 그냥 우유 타서 드시든지, 뭐 그냥 빵이나 떡 같은 거 드시고 때우시든지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아마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허기짐을 더 많이 느끼거나 좀 오히려 식곤증처럼 피곤하거나 하신 경우를 느끼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 식이섬유 같은 이런 탄수화물들은 이 소화가 천천히 되고 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더 우리가 배부른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음
귀찮더라도 이왕이면 식사를 하실 때 시작을 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라든지 이런 고단백 음식으로 먼저 시작하시면 좋고요. 확실히 고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이제 포만감도 오래가고 간식 찾는 일도 아마 적어지시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얀 밀가루로 만든 그런 정제된 그런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드시면 고속도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섭취했을 때 위에 들어와서 바로바로 소화돼서 빨리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금방 배가 고파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통곡물이나 현미 같은 그런 음식들 드시게 되면 마치 우리 천천히 시골길 걷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소화가 되면서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배고픔도 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음식들을 그래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선택적으로 드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우리 사람 손이 덜 탄 자연 그대로의 것일수록 더 좋은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기억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미 는 더 맛있고 사실 먹기도 더 편하라고 인위적으로 도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섬유질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이미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포만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없어진 상태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백미보다 현미가 더 좋다, 혈당에도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 더 좋은데, 이 과일에는 껍질처럼 이런 섬유질이나 어떤 미량 영양소,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존하는 입장에서는 오래 보존하기가 힘들거든요. 맛도 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음식들을 좀 오래 보존하고 또 더 맛있게 편하게 먹기 위해서 주스로 가공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품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첨가당도 더 들어가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칼로리가 높은, 더 살찌기 쉬운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런 음식들을 피한다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대체해서 다른 더 건강한 음식으로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술도 한 글자짜리 음식이죠. 절주하시는 게 생각보다 다이어트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술자리나 술을 한두 잔 드시게 되면 더 많이 먹게 되는 기분이 드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술을 마시다 보면 식욕이 더 당겨서 안주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알코올 섭취가 우리 뇌를 자극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고열량의 음식을 더 찾게 하고요. 또 이 알코올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같은 양으로 비교를 할 때 탄수화물보다도 더 높은 열량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똑같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만감을 주지도 못하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은 어쨌든 에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제일 필요 없는 물질, 이 술부터 일단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술을 드시게 되면 기름진 고열량의 안주도 많이 드시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드신 이런 고열량의 기름진 안주들은 술이 먼저 에너지로 쓰이게 되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잉여 에너지가 되어버려서 이제 지방으로 차곡차곡 더 쌓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술은 어떤 호르몬을 분비를 하냐면, 특히 이렇게 쌓이게 되는 지방이 주로 복부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을 좀 더 분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복부에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거고요. 그래서 술, 특히 이제 다이어트 생각을 하신다면 절주하시는 것도 꼭 이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번이죠. 두 번째는 2주마다 1kg씩 감량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많이 말씀들 하세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그렇게 빼면은 언제 다 빼냐. 그렇게 천천히 빼서 효과가 있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으신데요. 이 특히 우리 어르신들 다이어트는 이 핵심이 뭐냐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 사례를 들어보면 한 어르신이 그렇게 단기간에 급하게 굉장히 많은 체중을 감량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이 잘 안 빠지니까 거의 뭐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시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체중을 빼셨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떠셨냐면 이제 얼마 전처럼 이 감기나 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원래 감기 잘 안 걸리셨는데 자꾸 감기 걸리시고 또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셨는지 대상포진도 또 한 번 겪고 넘어가시고 또 일어서실 때 자꾸 막 어지럼증도 생기셔서 또 막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계속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을 계속 겪으셔서 결국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또 계속 쉬시고 하시다가 오히려 체중이 다시 회복되신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어르신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욕심내서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몸에 더 해로우실 수가 있고요. 빨리 빼시게 되면 이 체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나 이 수분 위주로 한꺼번에 빠진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원래대로 체중이 늘기도 쉽고 오히려 더 평소보다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천천히 꾸준히 이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고 건강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30분 이상 매일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쪼금 몸이 힘들다 하신 분들은 30 분도 되게 지키기 어렵고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는 뭐 한 5 분씩 이렇게 걸으시고 하시다가 매일 1 분씩, 1 분씩 늘리시다 보면은 뭐 30분 걷기도 인제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고요. 어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꼭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저는 걷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걷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늘 해 왔던 거기 때문에 무릎이나 관절의 부담도 가지 않고 전신 운동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언제나 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특별히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어 어떤 뭐 복잡한 운동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너무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만약에 한 번에 30분 못 하겠다 하시면 뭐 10 분씩 3 번에 나눠서 하셔도 좋고요. 어 그래서 우리 꾸준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이 다이어트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시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쪼끔 더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바로 걸으러 나가실 수 있게 현관에 운동화를 꼭 이렇게 보이는 데 두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뭐 어 잠깐 뉴스를 보시거나 드라마 보실 때 잠깐 광고 시간이 있다 하면 그때 뭐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제자리 걸음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뭐 마트 가실 때 오늘은 쪼끔 더 멀리 있는 마트를 이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친구분과 약속이 있으실 때 어디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셔야 될 때 뭐 쪼끔 더 시간 여유 있게 일찍 나가셔서 좀 가까운 거리라면 뭐 차 가지고 가거나 뭐 대중교통 타실 거 좀 걸어서 가신다든가 이런 방법 활용하시면 충분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30분 이상 매일 걷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 운동만 쪼끔 더 더해 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기에는 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근감소증이 오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사진처럼 저렇게 덤벨 들고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집에서도 얼마든지 어르신들은 몸에 부담 가지 않으면서도 쉽게 근력 운동 하실 수 있고요. 뭐 단순히 저렇게 벽 짚고 팔굽혀펴기 하시는 것도 좋고 벽 짚고 발목 들었다 올렸다 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또 의자에서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이렇게 10번씩 뭐 한다든가 또는 저렇게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 10번. 뭐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뭐 500ml짜리 생수병이라도 양손에 들고 팔 들었다 내렸다 10번 하시는 것도 그렇게만 뭐 3분씩 하루 3번 뭐 그렇게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우리 어르신들 근력 운동 충분히 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네 번째는요. 우리 한 끼 식사를 해도 이 4 가지 이상의 색깔이 포함되게 한 끼를 먹자라고 정해 봤는데요. 뭐 무지개 식단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점심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 뭐 반찬에 뭐 시금치 나물 초록색 두고 또 흰색으로 뭐 두부 조림 같은 거 두고 또 주황색으로 뭐 당근이나 단호박찜을 둔다든가 식사하고 나서 빨간색으로 뭐 방울토마토 드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4 가지가 갖춰지겠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이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이 색깔에 따라서 이 영양소가 다르게 들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보기에도 이쁘고 또 기분도 좋아지지만 또 다양한 영양소 드실 수 있고 또 몸에 충분히 다이어트에도 또 도움이 되는 이런 대사 순환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기서 하나를 더 한다면 이 이렇게 예쁘고 다양한 색깔들로 한 끼를 구성을 하시고 마음챙김 식사를 같이 실천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음챙김 식사라고 하는 거는 이 온전히 지금 식사하는 이 순간에 집중을 하자라는 건데요. 우리 그 얘기는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사할 때 너무 빨리 먹으면 살찐다. 천천히 먹어야 된다."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이 음식이 위에 도달하고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바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간차가 발생을 하는데 대략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 한 끼 식사 빨리 하시는 분들은 20분 뭐 10 분도 안 걸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더 폭식, 과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챙김 식사를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식사하는 이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식사를 하고 포만감도 느끼면서 이 식사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음챙김 식사라는 거는 어 식사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일단 우리가 예쁜 색깔로 4 가지 이상의 색깔로 구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한 끼 먹는 이 식사가 어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 그리고 먹을 때 이런 향을 가지고 있고 또 입 안에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아 이거는 어떤 맛이 나고.' 이런 거를 좀 온전히 감각을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각하면서 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고유의 채소 맛도 더 느낄 수가 있고 또 마음도 좀 충만해지고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게 되니까 저절로 천천히 식사를 온전히 즐기시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5 번째는 우리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실 때 이 최종 목표를 본인 체중의 5% 이상 감량하는 걸 목표로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근데 이게 5% 감량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5% 정도만 감량을 하셔도 이 우리 뭐 당뇨병이 있으셨거나 고혈압 있으셨던 분들 수치가 그 정도만 감량해도 좋아지시는 거 느끼신 분들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 아마 꽤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 체중의 5%만 감량을 하셔도 이렇게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콜레스테롤이나 혈당이나 혈압이 수치가 개선이 되더라. 관절 통증도 줄어들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60kg이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는 우리가 3kg 감량, 3kg 이상 감량하는 걸 이제 1차 목표로 두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사이 간
이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꾸준히 3kg 이상 목표로 감량을 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 체중 수치 자체에 연연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평소 입던 옷이 좀 헐렁해졌는지, 뭐 계단 오르내릴 때 전보다 좀 숨이 좀 덜 가쁜지, 아니면 뭐 피 검사를 했는데 혈당 수치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더 기준으로 삼으시고 체중 감량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6번째는 이 하루에 단백질을 60g 이상은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근육량을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우리 그 원료가 되는 단백질 충분히 섭취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중이 60kg다라고 하시면 하루에 60g 이상은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 60g을 뭐 한 끼에 다 드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에 3끼를 드신다고 하면 이제 3끼에 나눠서 한 끼에 뭐 20g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단백질을 포함을 시키셔서 드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단백질 20g이 어느 정도의 양을 얘기를 하는지 감이 전혀 안 오고 요거를 사실 실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사진이지만 제가 그냥 기억하기 좋으시도록 한번 포함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기의 양 하나하나가 각각 단백질 20g 정도를 제공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손바닥 크기 한 덩이 정도가 단백질 20g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손바닥 한 반 정도 되는 크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모 정도가 단백질 20g을 포함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뭐 한 30g 정도 되는 이 그림일 수도 있는데, 삶은 계란으로 한 3개 정도면은 단백질 20g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끼를 드실 때 꼭 요 한 가지만 드실 거는 아니니까 조합을 하는 거죠. 대충 뭐 아침이다 그러면 뭐 계란 2개에 뭐 두유 1 컵을 드신다거나, 뭐 아니면 뭐 점심 식사로 뭐 생선 1 토막에 두부 뭐 반모 이렇게 드신다거나, 이렇게 좀 조합을 하시면 어느 정도 단백질 20g 이상은 '내가 채웠겠다.'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7번째는 7시간 이상 충분히 이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겁니다. 좀 뜬금없이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이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를 하시는 게 이 체중 감량하시는 데 꽤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 아니면 이유 없이 체중이 너무 잘 늘어나신 분들 여쭤보면 잠을 좀 불규칙하게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뭐 늦게까지 뭐 다른 뭐 핸드폰을 하신다거나 뭐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잠을 잘 일찍 주무시지 않고 밤을 이렇게 밤낮이 바뀌어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이 잠이 부족하면 왜 살이 찔까 보면, 이 우리 몸에서는 잠이 부족하게 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잠을 설치거나 아니면 잠이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고, 또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막 간식, 단 거 땡기는 것처럼 이렇게 잠이 부족해도 똑같이 이러한 음식들이 더 생각이 나게 됩니다. 또 피곤하니까 아무래도 운동도 더 하기 싫어지고 활동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체중이 늘게 되기가 쉽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잘 주무시는 거, 체중 관리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주무실 시간 전에는 방에 좀 조명을 너무 밝지 않게 하신다거나, 잠자리 들기 직전에는 뭐 TV나 뭐 이런 거는 좀 보지 않으신다거나, 요런 좀 사소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습관들까지 같이 이 관리를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들 실생활에서 활용하시기 좋은 팁들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첫 번째 뭐였는지 생각이 나실까요? 예. 한 글자짜리 음식 조심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 종류를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을 하자. 무조건 음식 양을 줄이시려는 게 아니라 종류를 어 건강한 음식들로 선택을 하자. 어떤 음식이냐면 "사람 손이 되도록 덜 탄 자연식일수록 다이어트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2 주마다 1 킬로씩 감량하는 걸 목표로 두자. 한 달이면 뭐 2 킬로 정도 되겠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건강하게 빼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30분 이상은 매일 걷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다른 뭐 특별한 운동, 복잡한 운동 찾지 마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걷는 거 30분 이상만 될 수 있도록 우리 걷는 거 실천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한 끼 식사를 하더라도 우리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가지 이상의 색깔이 되도록 그렇게 예쁘게 차리고 먹자. 마음 챙김 식사를 한번 시도해 보자 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체중 감량 목표 잡으실 때 내 체중의 5% 이상 감량하는 걸 1 차 목표로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건강 챙기시면서 체중 감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백질. 우리 근육 잘 지키셔야 되니까 하루 60 그램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한 끼에 20 그램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백질 꼭 반드시 포함시켜서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7 번은 7 시간 이상 우리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충분히 수면 시간을 유지하시는 게 이 다이어트의 숨겨진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실천하시기 쉬울 만한 것들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한꺼번에 이거를 다 실천하시려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뭐 먼저 내가 가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뭐 1-2 개만 먼저 골라서 해 보시는 것도 좋죠. 뭐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일단 뭐 30분 이상 걷는 것만 해 보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색깔 여러 가지 들어가게 또 한 끼 구성해서 먹는 것도 또 더해서 시도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 가시면 충분히 아마 다이어트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우리 어르신들의 다이어트는 젊은 분들의 다이어트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날씬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를 목표로 두고 우리 다이어트를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마른 몸보다는 오히려 좀 건강하게 체중이 있는 게 더 우리 몸에는 훨씬 좋기 때문에 너무 이 숫자에만 또 집중하셔서 체중이 왜 빠지나 안 빠지나 이렇게 숫자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얼마나 활력이 생기는지에 더 집중하셔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면 더 좀 즐겁게 우리가 다이어트 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혹시 주신 질문이 있으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제크 님께서 "밥만 먹기 심심해서 쌀국수를 주 3-4 회쯤 먹는데 별로일까요? 저체중이라 탄수화물을 좀 더 먹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오히려 체중이 적게 나가셔서 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 저체중이라 하시더라도 이 혹시나 우리 체성분 검사 같은 거 해 보시면 그래도 근육량도 충분하고 또 내장 지방이나 이런 불필요한 어 조직들은 또 어 잘 조절이 돼서 건강하신 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체중이라고 그거에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쌀국수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골고루 드시는 거는 저는 무조건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너무 한 가지 음식만 드시는 거 그다음에 이 음식이 좋다고 이 음식만 드시는 거 그거보다는 좀 골고루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쌀국수도 뭐 좋을 수 있고요. 그 대신 너무 뭐 예를 들면 라면처럼 이렇게 국물이 굉장히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이거나 밀가루로 만든 면이거나 이러면은 좀 체중이 늘 수 있겠지만 쌀국수 뭐 주 일주일에 뭐 3번 이렇게 드시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김숙자 님께서 "새벽에 자꾸 뭐가 먹고 싶고 입이 심심한데 안 먹는 게 좋겠지만 추천하시는 음식이 있을지?"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그쵸. 안 먹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굳이 뭔가 입이 심심하다 먹고 싶다 하시면 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거나 좀 그래도 좀 단백질로 구성된 음식들이 조금만 드셔도 생각보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좋으실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 뭐 견과류 뭐 몇 개 드시는 것도 생각보다 좀 허기진 거를 채워 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뭐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일어나신 거니까 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뭐 쪼금 뭐 반 컵 정도 드신다거나 하는 것도 좋고요.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식이섬유 많이 들어가거나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젤 님께서 "당부화 검사가 무엇인가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 당부화가 높다는 뜻일까요?" 라고 했는데 쪼금 같은 뜻은 아니고요. 당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 몸에 그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높이는지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우리가 이 수치화한 게 당지수인데 어 당지수가 높을수록 아무래도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거는 오히려 이 높아진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우리 몸에서는 더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작용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혈당을 오히려 뚝 떨어뜨려서 이제 더 허기지게 하고 더 음식을 찾게 되고 또 이 혈당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기복이 심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당뇨병으로 더 빨리 진행하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칩 매니아 님께서 지중해식 케토제닉 예 그쵸. 대시 다이어트는 우리 외국에서 지중해식 이것도 지중해식 식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고혈압에 좋다고 해서 대시 다이어트 요새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떤 식단이 건강에 좋은 건가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진료실에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이런 어 식단만이 아니라 뭐가 음식에 좋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맨날 그것만 찾아서 먹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질리고 힘들어요.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간헐적 단식 얘기 요새 많이 나오죠. "간헐적 단식이 좋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계속 해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뭐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다이어트 방법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 식단을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한번 나한테 맞는 거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지중해식 식단, 대시 다이어트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보다도 본인한테 제일 입맛에 맞고 가장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 정하셔서 하시면 뭐가 됐든 가장 좋은 내 건강에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훈이 형님께서 "진이 알벤다졸 먹고 다이어트가 엄청 되고 당뇨, 혈당도 많이 내렸다 하는데 사실인지 알벤다졸로 다이어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글쎄요. 알벤다졸 먹고 다이어트를 한 연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은 없는데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알벤다졸이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나온 약도 전혀 아니고 그래서 글쎄 당뇨, 혈당도 많이 내리고 하셨을 수 있지만 저는 전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글쎄요. 알벤다졸은 우리 뭐 어떤 기생충이나 요런 거 우리 이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도를 하시는 것은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숙자 님께서 "교수님은 아침에 뭘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은 처음이세요. 글쎄요. 네 저는
출근할 때는 굉장히 새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침을 제대로 뭐 이렇게 갖춰서 먹지는 못하는데 항상 제가 먹는 이 두유 같은 이런 제품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는데 그런 그나마 좀 영양소 충분히 미량 영양소 충분히 포함돼 있고 단백질 충분히 들어있는 이런 두유 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아니면은 이 ABC 주스 같은 제품화돼서 나온 게 있는데 ABC 주스 팩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갖고 나와서 먹으면서 출근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큐의 하한가 님께서 "그냥 골고루 먹고 많이 운동하는 건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체중이 감량된다는 거는 어쨌든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아야지만 이 체중이 빠지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골고루 잘 챙겨 드시고 또 그만큼 드신 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운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그 방법도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인제 되게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쪼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쪼끔 더 길게 생각을 하시고 시도를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체중이 내려가지 않는 거를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실 수 있으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 킬로칼로리짜리 음식 참는 거 그거 하나 안 먹는 거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으로 100 킬로칼로리 소비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걷는다거나 뛴다거나 뭐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운동으로만 감량하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닌데 근데 만약에 운동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고 그만큼 운동하는 거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56번 님께서 39세 남성이신데 다이어트 후에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이상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2달 지나니 체중이 감량됐는데 당화혈색소가 6.5에서 5.4로 내려왔는데 공복 혈당은 104에서 109가 됐습니다. 두 개 수치가 당뇨 수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이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아마 원래 당뇨병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운동, 다이어트 하시면서 피 검사하셨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다니는 인제 환자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있는 분들은 피 검사하실 때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많이 기본적으로 보시죠.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 드리는데요. 이 공복 혈당 수치 같은 경우는 그 체열하신 그날의 그 혈당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화혈색소는 이 체열한 그날의 수치 상태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근 한 2-3 개월 동안 우리 몸이 혈당 조절을 얼마나 잘해 왔는지 그러니까 2-3 개월치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상태 혹은 최근의 상태에 따라서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이 추이는 얼마든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날이나 그 전날 마침 뭐 뭔가 쪼금 더 혈당이 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음식을 드셨다든가 아니면은 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도 혈당이 올라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혈당이 저 정도 수치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어 다이어트 그러니까는 체중 감량도 하시고 식이 조절도 하시고 또 생활 습관 관리를 2달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2-3달 정도의 이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이 당화혈색소는 이렇게 5.4 까지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해 드렸는데 음 작은 생활 습관 변화부터 한번 실천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살이 찌는 것도 그렇고 또 살이 빠지는 것도 그렇고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오랜 이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하나 좀 실천을 해 보시면 이게 누적이 되면서 이 살찌는 것도 예방하고
다이어트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2월인데요. 여러분들 설 명절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한 해 건강한 시작, 건강한 다이어트를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